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 김기호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된다고들 하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이 이 나이에 가장 두려운 감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는 아주 큰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지고 삶은 더 따뜻해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제 하루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원하던 시간들, 제가 지켜오던 방식들, 그런 것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혼자 살 때는 자유로웠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됐고 제 시간은 온전히 제 것이었죠. 하지만 재혼 후에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작은 일 하나도 설명해야 했고 상대를 배려한다는 이름으로 제 선택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돈 문제까지 얽히면서 관계는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고 저는 그저 참고 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군요.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이 이거였을까? 혹시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재혼을 했지만 생각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저녁 6시가 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창밖으로 들리는 소음들, 차 지나가는 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제 귀를 더 막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이 시간만큼은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올해 71입니다. 혼자 사는 게 처음엔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낮에는 산책도 하고 복지관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면서 이 정도면 할만하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해가 지고 나서였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밥상을 차리면서 국그릇을 하나만 꺼낼 때, 반찬통을 열었는데 사흘 전 그대로일 때,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릴 때, 그때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그보다 더 힘든 건 밤이었어요. 잠자리에 들려고 불을 끄면 그 어둠 속에서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일도 이렇게 혼자 일어날 텐데, 아프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루하루 늙어가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잠을 방해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형님, 사람은 혼자 살면 안 됩니다. 이 나이에 혼자 있으면 금방 늙어요. 좋은 분 만나서 함께 사세요. 그게 서로한테 도움이 됩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무슨 연애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들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특히 혼자 밥 먹을 때, 혼자 잠들 때 그 말들이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복지센터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60대 후반, 저보다 몇 살 어린 여자분이었어요. 말씀도 또박또박 잘하시고 뭐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 혼자 사시죠? 저도 남편 먼저 보냈어요 라며 스스럼 없이 다가오셨어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뭔가 안정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혼자 살면서 잃어버렸던 일상의 리듬 같은 것들, 누군가와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같이 웃고 그런 것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가 아니라 그냥 편안해질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도 좋아했어요. 잘 됐네요, 형님. 이제 외롭지 않겠어요. 서로 의지하면서 사세요. 그렇게 우리는 6개월 만에 재혼했습니다.
식은 간소하게 치렀어요. 양가 자식들도 모였고 다들 축하해 줬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로 이제 외롭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한 가지를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 무서워서 도망친 거였어요. 함께 산다는 게 무엇인지, 상대를 존중한다는 게 무엇인지, 서로 다른 인생을 가진 사람이 한 공간에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있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외로움을 피해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더 깊은 고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결혼 초반엔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식탁을 차려놓고 있었고 저녁엔 함께 뉴스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크게 다툴 일도 없었고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이 정도면 잘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낫다고, 이게 바로 노년의 동반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달랐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서 여유롭게 먹고 싶었는데 아내는 늦잠을 자는 편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맞춰줬습니다. 아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먹었죠. 그런데 그게 매일 반복되니까 조금씩 답답해지더라고요. 오늘은 일찍 나가야 하는데, 산책 가려면 지금 먹어야 하는데, 말은 안 했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사소한 거니까 이 정도는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간단하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 국 한 그릇, 김치, 계란찜 정도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반찬이 여러 가지 있어야 식사 같다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영양이 안 돼요. 나이 들수록 잘 챙겨 먹어야죠.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차려진 식탁 앞에 앉으면 왠지 모를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것 같았어요.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이것저것 물어보고 서로 관심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뉴스를 보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그냥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불편한 침묵인지 편안한 침묵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화가 왔습니다. 아내의 아들이 집에 왔어요. 30대 후반쯤 됐을까요?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들렀다면서 집 앞까지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 순간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무표정하게 설거지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하게 펴지더라고요. 어머, 왜 갑자기? 밥은 먹었어?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요즘 일이 힘들어? 말투도 목소리 톤도 몸짓도 전부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저녁 식사 준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엔 간단하게 차리자는 제 말에 그래도 반찬은 있어야죠라며 몇 가지만 내놓던 아내가 그날은 냉장고를 뒤지고 또 뒤지면서 갖은 음식을 다 꺼내 놓았습니다.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있다. 엄마가 해줄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식탁은 순식간에 풍성해졌습니다. 평소 저와 먹을 때는 보지도 못한 반찬들이 그득하게 올라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 같이 앉았습니다. 아들도 인사는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고개를 숙였고 저도 그래, 왔구나 하고 답했습니다. 어색하지만 예의는 갖춘 사이였죠. 그런데 대화가 시작되면서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 갔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직장 이야기, 친구 이야기, 요즘 고민거리, 앞으로 계획. 그 사이에 낄 틈이 없었습니다. 저도 몇 번 끼어들려고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바쁘더라. 그래도 건강은 잘 챙겨야지. 그런 말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네, 그러려고요. 그리고 다시 아내와 아들만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나는 이 집에 살고 있지만 중심은 아니구나. 밥을 먹으면서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저는 그저 옆에 있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아내의 관심, 아내의 에너지, 아내의 마음은 전부 아들에게 쏠려 있었어요. 그게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들과 이제 겨우 몇 달 된 재혼 남편. 누가 더 중요한지는 비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았어요. 질투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냥 서글픔 같은 거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인가? 아들이 돌아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내의 표정도 말투도 다시 평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진짜 가족인지를요. 누가 우선이고 누가 그저 함께 사는 사람인지를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더 외로운 건 아닐까? 손녀가 태어났을 때 저는 산부인과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딸이에요 하고 말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그 아이가 마치 새로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저는 손녀가 태어난 그날부터 적금을 들기 시작했어요.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제 연금에서 나가는 돈 중에 가장 먼저 챙기는 항목이었어요. 통장 이름은 지우 적금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아들은 몰랐어요. 며느리도 몰랐고요. 그냥 제가 조용히 혼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아니면 뭔가 꼭 필요할 때 쓰라고 주자. 그렇게 마음먹고 꼬박꼬박 넣었어요.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손녀를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아들 내외가 바쁘니까 1년에 몇 번 보는 게 전부였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보지 못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적금 넣는 날이면 저는 은행 창구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지우가 뭘 배웠을까? 키가 얼마나 컸을까? 좋아하는 게 생겼을까? 통장에 도장 찍히는 소리가 마치 손녀와 연결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제가 할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재혼한 후에도 저는 그 적금을 계속 들었어요. 아내에게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돈으로 제 손녀한테 해주는 건데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냥 매달 은행 가는 날이면 조용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내가 통장 정리를 한다면서 제 서랍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때 밖에 나가고 없었는데 돌아와 보니 적금 통장이 식탁 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 그거. 손녀 적금이야.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몰랐거든요. 손녀 적금요? 매달 10만 원씩? 응, 아이 태어났을 때부터 넣어온 거야. 나중에 크면 주려고.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뭐? 이제 그만하라고요. 언제까지 그쪽 가족 챙길 거예요?
그쪽 가족. 아내는 제 손녀를, 제 아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니, 이건 내 돈으로 하는 건데. 우리 생활비랑은 상관없잖아. 상관없어요? 한 달에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이에요. 몇 년째 넣으신 거예요? 그 돈이면 우리 노후 준비하는 데 써야죠. 하지만 이건 손녀한테. 손녀요? 당신을 손녀가 뭘 해줬어요? 1년에 몇 번이나 봐요? 그 아이 부모가 알고나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미 지나간 가족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우선이에요. 우리 노후가 먼저라고요. 왜 자꾸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손녀는 저를 자주 보지 못하고 제가 적금 넣는 것도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내 말이 합리적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10만 원이 아까워서도 아니고 120만 원이 부담스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손녀 적금은 제가 할아버지라는 증거였어요. 제 인생에서 아직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비록 자주 보지 못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는 여전히 그 아이의 할아버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다는 증명이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걸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가족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저는 그날 밤 적금 통장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20살 되면 이 돈을 주려고 했는데 대학 입학 선물로 줄까 아니면 첫 월급 받을 때 축하금으로 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지금까지 넣어왔는데 이제 그만두라고 합니다. 아내 말대로 이건 제 새로운 인생에 맞지 않는 걸까요? 과거에 매달리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약속을 빼앗기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아내가 요구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일부를, 제 마음의 일부를 정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아팠습니다. 저한테는 작은 낙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복지관에서 하는 글쓰기 모임이었어요.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나이 든 사람들 대여섯 명이 모여서 짧은 글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혼자 살 때부터 다니던 곳이에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는 편했습니다. 서로 인생 이야기도 하고 요즘 읽은 책 이야기도 하고 가끔은 그냥 앉아서 차만 마시기도 했어요. 제게는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 밖에서 누군가의 남편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버지도 아닌 그냥 저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재혼한 후에도 계속 나갔어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복지관 모임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처음엔 아무 말 없었어요. 그래요, 다녀오세요 하고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모임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물었어요. 어디 다녀오세요? 응, 말했잖아. 복지관 글쓰기 모임. 아, 그거요. 거기서 뭐해요? 그냥 글 읽고 이야기 나누고 그래. 그런 걸 뭐하러 해요? 아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비웃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이해가 안 된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나이에 사람들 만나서 뭐가 달라져요? 글을 쓴다고 작가라도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당황해서 웃어넘겼습니다. 아니, 그냥 좋아서 하는 거야. 취미 같은 거지. 취미요. 아내는 그 말을 곱씹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시간에 집에서 쉬세요. 나이 들면 체력 관리가 중요해요.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수요일도 그 다음 수요일도
똑같은 대화가 반복됐어요. 또 나가세요? 거기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매주 가야 해요?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갈 때마다 설명해야 했고, 돌아오면 어땠냐고 물었고, 제 대답이 시큰둥하면 아내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모임에서 조금 늦게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었을 뿐인데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어요? 아, 오늘 이야기가 길어져서 차 한 잔 더 마시고 왔어. 누구랑요? 응? 모임 사람들이랑. 남자만 있어요. 여자도 있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자분도 있지. 다들 나이 든 사람들이야.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까지 왜? 궁금해서요. 당신이 매주 만나는 사람들인데 나도 알아야죠. 아내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모임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말해줬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몇 살인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까지 마치 신문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더 심해졌어요. 나갈 때마다 몇 시에 돌아와요? 라고 물었고 약속 시간보다 10분만 늦어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세요? 왜 안 와요? 사고 난 건 아니죠? 처음엔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알게 됐습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감시였어요. 어느 날은 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걸 봤습니다. 뭐해요? 아니, 그냥 누가 연락했나 봤어요. 왜 내 휴대폰을? 부부끼리 뭐 숨길 게 있어요? 나쁜 거 본 것도 아니고. 아내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 일정, 제 만남, 제 외출, 제 연락까지 모든 게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도서관 좀 갔다 올게. 왜요? 집에 책 많잖아요. 산책 좀 하고 올게. 어디로요? 혼자요? 친구 만나기로 했어. 무슨 친구요? 남자친구요? 매번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아내의 표정에서 제가 읽어야 하는 건 불만이었어요. 왜 자꾸 나가려고 해요? 집에 있는 게 그렇게 싫어요? 나랑 있는 게 불편해요? 말로 하지 않아도 다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글쓰기 모임을 그만뒀어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 핑계를 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도서관도 산책도 친구 만나는 것도 점점 줄었어요.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내 눈치를 보면서 어디 나가지 않고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그게 편했습니다. 아니, 편하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어요. 이게 나인가? 제 눈빛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말수도 줄었고 웃음도 사라졌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랑도 아니었어요. 이건 통제였습니다. 함께 산다는 이유로 제 사생활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선택이 무시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끔찍한 건 제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저는 말을 잘 안 하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잘 잤어요? 한마디로 끝이고 밥 먹을 때도 그냥 숟가락 소리만 들리고 저녁에도 텔레비전만 켜놓고 앉아 있어요. 아내도 말이 없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아내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어젯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손녀 적금도 끊었습니다. 아내 말대로 정리했어요. 통장을 해지하고 그 돈을 생활비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은행 직원이 해지하시는 거 맞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로 하면 울 것 같았거든요. 글쓰기 모임도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이 연락 와서 왜 안 나오세요? 라고 물었지만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고만 답했어요.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아내 눈치가 보여서요. 돌아올 때마다 신문 받는 게 지쳐서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아침 먹고, 텔레비전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친구들 연락도 끊겼어요. 만나자는 말에 다음에라고만 답하다 보니 이제는 연락도 안 옵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없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으면 뭐해요? 라고 물어요. 책을 읽고 있으면 혼자만 보지 말고 나와서 같이 있어요 라고 합니다. 저는 점점 저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비친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눈빛은 흐릿하고 표정은 굳어 있고 입꼬리는 내려가 있었어요. 이게 나인가? 혼자 살 때는 외로웠지만 제 모습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 갈지 말지 결정하는 것도 저였고, 오늘 뭘 먹을지 정하는 것도 저였고, 친구를 만날지 말지도 제가 정했어요. 지금은 모든 게 아내 기준입니다. 아내가 정한 시간에 밥을 먹고, 아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고, 아내가 허락한 만큼만 외출하고, 저는 그저 따라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대답은 명확했어요. 아니요. 그럼 외롭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는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혼자 살 때의 외로움과 지금의 외로움은 달랐거든요. 혼자 살 때는 물리적으로 혼자였습니다. 밤에 잠들 때 아무도 없는 집이 허전했고 밥 먹을 때 혼자라는 게 서글펐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은 견딜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저였으니까요. 제 선택으로 살고 제 의지로 움직이고 제 감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함께 살지만 더 외롭습니다. 손녀를 마음대로 사랑할 수 없고 제 취미를 마음대로 즐길 수 없고 제 사생활을 존중받지 못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지만 제 마음은 이해받지 못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저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더 견디기 힘든 외로움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는 걸.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누군가가 그리울 때, 함께하고 싶을 때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고독은 함께 있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존중받지 못할 때, 이해받지 못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 때, 그 고독은 훨씬 깊고 훨씬 아팠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은 견딜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나름의 방법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고독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제 자신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끼면서 사는 건 차라리 죽는 것보다 힘들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견디는 삶, 아니면 함께 살면서 존중받지 못하는 삶. 둘 다 쉽지 않습니다. 둘 다 아프고 둘 다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외로운 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도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라는 걸. 진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며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할지, 다시 혼자 살아갈지, 어떤 선택을 해도
아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어요. 외로움을 피하려고 만든 선택이 더 깊은 고독으로 저를 데려왔다는 걸. 그리고 그 고독 앞에서 저는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